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원자 모형의 어떤 변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지? 오늘은 책 160쪽, 160쪽에 보시면 그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라는 기술 지문입니다. 기술 지문. 그리고 우리 그 분량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은 분량이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약간의 수학적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거 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먼저 살펴보고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갖다고 치고, 자, 160쪽에 보면은 지금 큰 덩어리들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복잡계 네트워크라는 단락 하나, 그 다음에 교통체증과 네트워크 하나, 그 다음에 교통체증의 해결 방안에 관한 이론과 실제, 그 다음에 도로를 막아야 교통흐름이 나아진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라는 그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조금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될까, 끊었다가 가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그냥 따라오세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 도대체 무슨 네트워크가 힘이 세다는 건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세상은 복잡계 네트워크다 라고 되어 있지. 우리가 보면은 네트워크라는 말 자체를 지금 몰라, 그지? 모르지만 안에서 뭐 다 얘기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먼저 실제 세상인 사회와 가상 공간인 인터넷을 비교한다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둘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그지? 실제와 가상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 던져주고 있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둘을 한 가지 틀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 네트워크가 공통점이다라는 부분이 나오지. 그지? 뭐가? 실제 세상과 가상의 세상이 둘 다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대. 우리가 약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인터넷이라는 거, 가상공간, 거기는 네트워크가 뭔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에서도 뭔가 네트워크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 자, 그러면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고,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 이렇게 돼 있지. 네트워크라 이제 알려주네. 자, 네트워크의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 그죠? 네트워크의 정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점과 선으로 연결된 형태라고 되어 있다. 아하. 점과 선으로 연결된 그 형태를 네트워크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뭐라는 거야? 점과 선이라는 겁니다. 맞지? 그렇게 볼 수 있겠네. 자, 사회 네트워크에서는 개인들 하나하나가 점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겠지? 그 실제 사회에서는 개인이 점이래.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개인이 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사회 관계가 선이 되어, 자, 이거는 사회 관계랍니다. 개인의 사회 관계가 선이 되어서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등이 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개인이잖아. 그지? 그 개인에 있어서 학교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학원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친척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부모님 있고, 여기 학교 친구 있고, 또 학교 친구들은 또 여기에 또 부모님이 있을 것이고, 또 친구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돼 나가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런 개인이 점이고, 이런 사회 관계가 선이 되는 거고. 됐죠? 자, 인터넷에서는 점이 컴퓨터이고, 자, 인터넷에서는 점이 뭐라고 돼 있어? 컴퓨터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 컴퓨터, 얘가 컴퓨터겠지. 그럼 이제 컴퓨터를 연결하면 요게 뭐가 되냐면 랜 케이블이나 기기를 연결하는 전자기파 선이 되어, 전자기파가 선이 되어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여기는 랜 케이블 또는 전자기파 이런 것들이 선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겠네. 그래서 결국 점과 선으로 표현하는 네트워크다. 그러니까 실제 세상도 그렇고 가상 세상도 그렇고 둘 다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이다라는 걸 위해서 밝혀줬지. 오케이.
자, 그래서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점을 노드라고 하고, 자, 여기다가 써볼게.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점을 노드라고 한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선을 뭐라고 하냐면 연결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는 네트워크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오케이, 됐어. 자, 네트워크는 생긴 모양에 따라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와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다. 밑에 보니까 그림 나와 있네. 그죠? 자, 그래서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는 각 노드에, 즉 각 점에 연결되는 선의 수가 거의 균일한 형태를 띈대. 봐봐, 밑에. 이제 밑에 왼쪽 그림을 보면 점 하나에 뭐 5개가 있을 수 있고 뭐 4개도 있을 수 있고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는 자 오른쪽에 나와 있죠. 뭔가 되게 복잡하지. 자 그런 네트워크는 각 노드에 연결되는 선이 몇 개의 노드에 몇 개의 점에 집중되는 허브를 가지고 있어서 자 허브 왼쪽에 나와 있지. 네트워크에서 연결선을 많이 가진 특별한 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다른 노드보다 훨씬 더 많은 뭘 가지고 있어? 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허브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 허브를 가지고 있어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한다. 결국에는 이런 항공망 네트워크 같은 거 거기다가 연결만 해주면 되겠지. 그 항공망 네트워크라는 게 결국 뭐라고 돼 있어? 복잡해,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한다. 이렇게 이어만 주면 되겠지. 결국 항공망 네트워크가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다 라는 말이랑 동일하게 취급을 하면 되겠네. 됐지? 자, 그래서 지금 160쪽에서는 딱 정리를 하자면 요게 다야. 맞지? 실제 사회, 가상 사회 공통점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네트워크다. 네트워크가 뭔데? 점과 선으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이 점을 노드라고 그러고 선을 연결선이라고 해.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의 종류에는 또 뭐가 있는데 고속도로 같은 네트워크가 있고 항공망 네트워크가 있어. 그지? 그래서 그 항공망 네트워크를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한다. 이게 다야. 됐지? 자, 그러면 오른쪽 161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척도 없는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척도 없다는 것은 뜻이 나오지. 척도가 없다는 것은 평균 연결선 개수를 쉽게 정할 수 있는 고속도로망과는 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연결선 개수를 쉽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지? 우리 항공기 생각해봐. 어떤 공항은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인천국제공항이랑 저기 어디 뭐 무슨 공항이라고 할까? 조금 한가한데 뭐 군산공항? 요런데 그런 데를 비교해봐도 하루에 뜨고 내리는 비행기 평균 개수 자체가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어쨌든 척도 없다라는 뜻 나와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줄 그런 항공망에서는 각 노드를 연결하는 선의 개수가 적은 노드부터 연결이 많은 허브까지 그지? 분포가 넓어서 특정한 숫자를 정할 수가 없다. 특정 척도 또는 특정 숫자를 정할 수가 없다. 그지? 어떻게 평균적으로 뭔가를 수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네트워크로 표현해 보면 많은 경우 복잡한 형태인 항공망 같은 척도 없는 네트워크가 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러면 결국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는 또 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지칭할 수도 있겠다. 그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세상은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주로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너무나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왜 항공망처럼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가 될까? 의문을 던지고 있지. 이건 독자의 의문일 수도 있어. 그럼 도대체 왜?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데? 할 수 있겠죠? 자, 논문을 쓸 때 연구자들은 유명하지 않은 논문보다는 유명한 논문을 인용하고 싶어 해. 한 번 유명한 논문이 되면 그 논문은 계속해서 더 많이 인용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논문의 연결선이 많아지는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다. 똑같아, 아까.
유명한 공항, 그러니까 큰 공항 같은 경우는 착륙하고 이륙하는 비행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조금 이제 외지에 떨어져 있는 그런 지방 공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논문에서도 유명한 논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인용을 해. 그런데 조금 이제 유명하지 않은 논문 같은 경우는 드문드문 인용을 하겠지. 그지? 똑같은 거죠. 자, 이것은 누리문서라든가 누리문서 그 인터넷 페이지, 그지?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홈페이지 뭐 이런 거. 자, 누리문서라든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래. 그지? 인터넷도 유명한데 예를 들어 네이버 뭐 이런 거, 유튜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근데 우리가 이게 무슨 도서관 홈페이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치? 그런 식이야.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말해, 또 한 번 정리해 줍니다. 다시 말해, 소위 빈익빈 부익부 법칙. 가난한 건 계속 가난하다고. 그지? 부유한 건 더 부유해지고. 똑같은 거야. 논문도,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뭐 항공망도 똑같지. 그래서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161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 161쪽 계속. 자, 그래서 이제 교통체증과 네트워크. 자, 일단 여기 지금 첫 번째 우리 이거 문단이 아니라 첫 번째 뭐라 그럴까? 소단락이라고 하자. 소단락. 그 제목이 뭐였냐? 이게 세상은 복잡계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어떤 정리.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교통체증. 이게 핵심이다. 그지?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런 복잡계 네트워크,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하고, 두 번째 소단락에서 이제 교통체증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네. 자,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면 우리 사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대. 그 중 하나가 뭐다? 교통체증이다 라고 나오죠. 교통체증을 줄이려면 당연히 도로망을 잘 설계하고 흐름이 막히지 않게 잘 운영해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지. 여기 서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교통체증이 이렇게 심한 건 아닌데 수도권 봐봐. 수도권이나 이제 대전이나 뭐 이렇게 큰 광역시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 거의 헬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 같아. 자,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고 돼 있지. 왜냐하면 상식과 어긋나는 역설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자, 여기 네모칩시다. 상식과 어긋나는 뭐가 생긴다? 역설이 생긴다. 역설. 이걸 제대로 좀 해결해서 잘 운영하고 싶은데 상식적으로 내가 예측하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예측하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어긋나는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교통체증도 알고 보면 도로교통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들의 동역학 문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지? 한번 읽어봐. 그런 동역학 문제가 생긴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보자. 또 문제를 던져본다. 어떤 복잡한 도로망이 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자동차가 그 도로망에서 잘 간 것일까? 이러고 있지. 자, 길이가 길면, 즉 가야 할 거리가 멀면 당연히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지? 도로가 넓을수록 빨리 갈 수 있지. 차선이 많을수록, 그지? 따라서 걸리는 총 시간은, 자, 한번 볼게. 지금 따라서 뭐라고 돼 있냐면 걸리는 총 시간. 자, 총 시간인데 총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거리에 비례하고, 자, 거리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시간은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그럼 바꿔서 써볼게. 바꿔서 쓰면, 자, 시간이 많이 걸리면 비례한다. 다시 거리가 거리가 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비례한다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도로가 넓을수록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자, 도로가 넓을수록 빨리 간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도로의 폭이라고 할게. 도로의 폭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지? 다시 얘기해서 도로의 폭과 총 시간은 반비례하는 거지. 그지? 얘는 비례가 되는 거고 얘는 반비례가 되는 거지. 얘를 다시 얘기해서 도로의 폭이 넓으면 시간은 역수니까 짧게 걸리는 거고 도로의 폭이 좁으면 시간은 더 많이 걸리는 거고 상식적으로 이해했을 때 자 따라서 총 시간은 거리에 비례하고 도로의 폭에는 반비례한다. 됐지? 자, 차가 많아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동일한 도로의 차들이 몇 대가 함께 지나가는가도 중요하다. 그럼 총 차 대수도 있겠네. 대수. 자, 차의 대수를 생각하면은 차 대수가 역시나 많을수록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 아니, 뭐 왜 이러냐. 자, 차 대수랑 총 시간.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지? 차가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그래서 결국 도로교통망에서 운행 시간을 결정하는 것에는 거리와 도로의 폭과 그 다음에 차량의 수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요 세 개가 결국 변수가 된다는 거지. 뭐의 변수? 총 시간의 변수가 된다는 거죠. 됐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요소가 있는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밑줄을 쳐놓든지 네모를 쳐야 되겠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지? 그러면 나도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 무슨 개념과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절대적 최적화와 상대적 최적화라는 개념이 있대. 자, 여기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절대적 최적화라는 개념과 상대적 최적화라는 개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답니다. 그럼 이게 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럼 예를 들어줍니다. 갑과 을에게 청바지를 하나 사와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두 사람한테. 갑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6분 만에 청바지를 샀대. 자, 갑은 예를 들어줬는데 이거 설명하려고 갑은 어떻게 6분 만에 청바지를 구입해 왔대. 오케이? 자, 을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청바지를 사느라고 여러 곳을 돌아다녀서 3시간이 걸렸다고 한대. 자, 을은 3시간이 걸렸답니다. 시간만을 고려할 때 수학적으로는 답이 가장 좋은 선택이래. 자, 시간만 고려했을 때. 우리 앞에 총 시간과 관련돼서 얘기했잖아. 그러면 시간적으로 얘기했을 때 얘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얘는 진짜 빨리 갔던 거잖아. 그지? 자, 그런데 만족도의 측면을 고려하면, 자, 시간 말고 이제 만족도 측면에서 얘는 지 마음에 드는 거 사왔잖아. 시간 오래 걸렸지만 얘가 훨씬 더 만족도는 높겠지. 얘가 더 좋은 선택이지. 만족도 측면에서는. 자, 근데 좋은 선택이 됐어. 오케이. 절대적 최적화는, 자, 이제 개념 얘기해 줄 겁니다. 절대적 최적화는 갑의 선택처럼 수학적으로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거예요. 오케이. 절대적 최적화는 수학적으로 가장 어떤 거? 작은 값. 됐지? 그럼 다시 얘기해서 값이 절대적 최적화가 더 높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자, 뒤에 넘어갑니다. 상대적 최적화는 을의 선택처럼 이기적인 행동으로, 을은 이기적인 행동이구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개인의 만족도를 찾는 거다. 이게 결국 뭐라는 거야? 상대적 최적화에서 세모로 칠게. 이렇게. 얘가 상대적 최적화라는 거고, 얘는 절대적 최적화에서 뛰어나다라는 거지. 됐죠? 이런 선택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적 최적화의 측면에서는 갑이 훨씬 더 잘한 선택. 상대적 최적화, 개인의 만족도의 측면에서는 을이 잘한 선택.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앞서든 예에서 6분이 절대적 최적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결국 6분이라는 수치는 절대적 최적화가 되고, 그 다음에 3시간이 상대적 더 쓰는 거야. 밑에 있는 거. 자, 네트워크 이론가들은 두 사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경우,
답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시간에 있어서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한 거고, 을은 시간은 상관없어. 내 마음에 드는 거. 이걸로 간 거지.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 최적의 경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 최적화 값을 절대적 최적화 값으로 나눈 값인 POA를 활용한답니다. 자, 결국 두 사람의 어떤 뭐라고 되어 있냐? 두 사람의 만족을 모두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POA의 개념을 가져온대. 이게 최적의 경우를 찾는 건데 이거를 쓰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상대적 최적화 값을 절대적 최적화 값으로 나누는 거라고 했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절대적분의 상대적. 맞지? 상대적 나누기 절대적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게 POA니까 두 사람의 만족도를 모두 볼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POA의 A는 여기서 A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질서를 의미한대. A가 무질서구나. 뭔지 몰라. 영어로 뭐 아나키 모르겠어.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POA는 이기적인 무질서에 대한 대가래. 그러면 결국 이기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대가, 치를 수 있는 대가, 그거를 POA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 그러면 POA 값이 높아진다고 쳐보자. 즉 무질서,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인 행동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더 높아진다는 거야? 상대적 최적화가 더 높아진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 즉 POA 값이 크면, 자, POA 값이 크면, 여기다 다시 한번, POA 값이 크면 어떻게 되는데, 개인의 만족도는 높지만, 그치? 개인의 만족도는 높아.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높아지는 거니까, 무질서가 많아지는 거니까, 시간은 낭비된다. 시간의 효율성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극단적으로 POA가 1이면, 자, POA가 1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값과 절대적인 최적화의 값이 동일하다는 거지. 그래야 약분이 돼서 1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상대적 최적화 값과 절대적 최적화 값이 같은, 즉 POA가 1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과 개인의 만족도가 모두 충족되었다. 이 만족도와 이 만족도가 다 충족이 된 거야. 동일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1로 잡고 약분돼서, 됐지? 자, 또 POA가 작으면, 자, POA가 이제 작으면 반대로 가는 거야. POA가 작으면 개인의 만족도는 당연히 떨어지겠지. 그렇지만 시간으로, 효율성으로 따지면 훨씬 더 높겠지.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위 사례의 POA는, 자, 위 사례의 POA, 요거. 자, 요거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기서의 POA 값을 한번 볼게요. 가져올게. 값은 어떻게 할까? 절대적분의 상대적이지. 절대적분의 상대적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절대적 몇 분이야? 6분이지. 그럼 6분이 되고 상대적에다가 3시간이지. 근데 봐봐, 단 일치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80분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1보다 이거 뭐야? 훨씬 더 큰 숫자. POA 값이 30이 된다는 거야. 맞죠? POA 값이 30이 된다. 그러면 아까 POA가 1이었을 때가 뭐 최적이 된다는 거였잖아. 근데 1보다 어때? 훨씬 더 높은 값. 즉 POA 값이 높은 값이야. 왜냐면 개인의 만족도를 훨씬 더 많이 따졌다는 거죠.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1보다 훨씬 큰 숫자가 나온다. 그게 무엇인데? 30이라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만족도를 높이는 대신, 이런 선택 같은 경우는 만족도를 높이는 대신에 낭비되는 시간을 대가로 치른다는 뜻이 된다는 거지. 됐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잠깐 여기서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 더 가보겠습니다.